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험 불만제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올바르게 전달해드리는 올바른 보험 전문가 배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의 보장과 건강을 책임져드리는 보험 전문가 안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마음에 쏙 드는 보험을 알려드릴 서혜민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제가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배경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칭찬할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많이들 생소해 하실 텐데요. MC님은 혹시 제가보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제가보험이요. 제가 치매보험이랑 같이 나와서 좀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제가보험 설명에 앞서서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에 대한 불안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치매를 주제로 한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렸던 기억들도 많이 나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완치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을 좀 잃는다는 점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마음도 아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보시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물음표 한두 개씩은 생겼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저런 일이 생긴다면 또 내 가족이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치매보험이 이슈몰이를 한 건지 아니면 이슈몰이로 인해서 치매 걱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치매보험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는 오늘 치매보험보다 보장폭이 넓은 장기요양보험의 일종인 제가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보험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MC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영수증에서 몇 번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이런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질병의 원인이기도 있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의 원인이 큰 만큼 이제는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우시죠? 네, 아무래도 이 개념 자체가 약간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령이나 노인성의 질병 등의 사유로 그리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범위가 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어떤 질병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상해로 다쳐서 장기적
6개월, 즉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치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가능한 게 아니라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이 노인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인정이 되면 65세 이하라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치매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 엄마가 요즘에 깜빡깜빡 하셔서 치매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 본다면 또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기억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누구든 나이는 들잖아요. 이제 주변을 보시면 고령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이나 기억 관련 뇌 손상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선 치매를 비롯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시대에서 24시간 동안 돌봐드리기가 힘들다 보니 그리고 핵가족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가족들에게 부담을 도와드리는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요. 저도 길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네. 이런 주간보호센터는 아침에는 어르신들을 모셔가고 또 낮 동안 즐겁게 노시다가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저녁에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명 노치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네, 유치원에서 이제 U자를 노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노치원 이름도 좀 귀여운 것 같고요. 이 어르신들을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즐겁게 일상도 함께 하면서 활동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간보호센터가 보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향상 프로그램, 또 인지 향상 프로그램, 목욕도 원하시면 도와드리고 정서적 케어까지도 돌봐드리는 어르신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은 기관입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크게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아래 그림에 해당되는 서비스 등이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고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또 저출산도 심화되면서 이제 남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당연히 엄청난 보장 제도이고 또 잘 마련되어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는 있지만 병원비를 지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담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실손의료비로도 충당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대부분 식대를 포함해서 약 5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병원비나 약값 등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달마다 50만 원이면은 작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병원비와 약값은 따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 부담금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각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비용은 15%를 또 시설급여 비용은 20%를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다 보니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재산이나 이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신 분들은 일부 경감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재가급의 한도액은 하루에 4시간 이용 수준이다 보니 4시간을 이상 사용을 했을 때는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비급여 부분인 식비 등은 별도이다 보니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는 일부만을 부담을 하는 비용임에도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장기요양 5등급부터 꾸준하게 생활비처럼 지급이 되는 재가보험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험사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대상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곳도 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지급이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 상품의 장단점을 잘 검토를 하셔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 부담금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재가보험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5등급부터 꾸준히 금액이 지급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생각보다 좀 받기 쉬운 장기요양 5등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등급이 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네, 위에서 언급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와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를 하여 요양 1에서 5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표에서처럼 45점 이상 51점 미만자는 5등급을, 51점 이상 60점 미만자는 4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95점 이상을 1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기준을 확인해 봤는데요. 가장 밑에 보면은 지금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급여가 확대되면서 신설된 등급으로 아직까지는 재가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초경증 치매에 해당되는 등급으로는 CDR 척도 0.5점 정도로 치매가 의심이 되는 정도로서 치매 진단을 받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네, 인지지원 등급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되는데요. 보험으로 혜택은 받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예시로는 초경증 치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CDR 척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CDR 척도는 어떤 건가요? 네.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CDR 척도는 임상치매 척도로서 0점에서 5점 정도로 나누어진 등급으로 인지기능이나 사회기능 정도를 검사를 해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의 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 이렇게 6과목을 평가를 하는데 검사자는 환자와 보호자의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각 영역의 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CDR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치매 검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지기능 위주의 항목이 다루어진다고 하는 점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질문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서도 좀 항목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있을까요? 네. 앞서서 치매 보험보다 장기요양 보험이 더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사 항목 또한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체 기능 항목,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항목, 재활 항목을 체크를 해서 점수로 환산을 하여 5등급에서 1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CDR 척도와 달리 1등급이 가장 중증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네, CDR 척도와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CDR 척도의 경우는 5등급이 그리고 이 경우에는 1등급이 가장 중증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범위 그리고 급여 서비스의 종류 등에 대해서 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재가보험과 시설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보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재가보험은 초기 단계인 5등급부터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생활비처럼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등급에 따라 1회 진단비만 받는 보험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요양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에 부담을 느껴서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할 보험으로는 아주 이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재가보험 역시 각 회사별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가급여 대상자에게만 보장이 되는 상품도 있고 재가나 시설급여 대상자 모두에게 보장이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보험료 또한 상이합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주변 환경과 미래의 경제적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재가보험에 대해서 잘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칭찬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유병자 보험입니다. 안미선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간편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병원 이력이 있어 보험 가입이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보험을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30대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현대사의 만성질환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 왜 이렇게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좀 변경이 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적인 그 생활 습관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 건강검진과 20세 이상의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신규 입사 시에 신체 검사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건강검진이 이제 많아지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주변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좀 질병들이 조기 발견된 경우가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26세이신데요. 직장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만 만성질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조기 검진을 통해서 만성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병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좀 더 많아 보이는 추세일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보험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추세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추세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유병자 시대가 되기 때문에 보험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그리고 입원 수술을 했다면 보험 가입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가입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앵커님도 유병자 보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저도 친구 중에 당뇨병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어려워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요즘에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또 조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만성 질환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유병자 보험의 가입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등 이해 질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간편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인수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장이 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일반 건강체에서 가입 가능한 보장들을 이렇게 간편보험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앵커님 혹시 보시는 화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화면 내용이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험 가입 시에 좀 필요한 알릴 의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알릴 의무 제가 맞게 확인한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작성해 보셨을 텐데요. 저 질문표가 건강제 상품의 알릴 의무사항입니다. 앵커님, 대부분의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항목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중대한 질병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 친구처럼 당뇨병 같은 이런 성인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역시 진행을 오래 하셔서 그러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요즘에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3대 성인병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거를 이제 줄여서 고고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병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325 유병자 보험에 알릴 의무 사항입니다. 앞에 보이는 숫자 325가 보이시죠? 유병자 보험에서는 325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맨 앞에 3은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의사의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5는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 등 중증 질환을 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는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력을 묻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3N5라고 해서 이 가운데 N의 기간을 다르게 해서 가입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가운데 N에 1이 들어갈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묻게 되고요. 2가 들어갈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 4, 5도 3년 이내에, 4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묻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기간을 달리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시면 내가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편하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N5 이렇게 N 가운데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1에서부터 5까지 숫자의 경우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혹시 1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런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의 경우 힘들 것 같으시죠? 그러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요즘에 앞다투어서 305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되는 질병이 보험사별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꼭 회사별로 조건과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앵커님 보시기에 유병자 보험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좀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이런 보험 방송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내가 병력을 숨기고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불안전 판매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점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모든 보험들이 그러하듯이 단점이 하나씩은 존재하잖아요.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요.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다소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하지만 웬만한 경증 질환의 경우 입원 수술이 있더라도 예외 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보험료가 낮아져서 유병자 보험을 그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장점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간편보험의 추가적인 장점에 기왕력이 있더라도 부담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작은 근종의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보험 가입 시에 자궁이나 난소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는데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 시에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질병이 시간이 지나면 건강체 상품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네요. 네, 좋습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이 간편보험에 대해서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중대질환이라는 하는 요 암이나 뇌, 심장 이런 질병이 있었을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을지 좀 걱정이 돼요. 제 주변에도 이제 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아, 정말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있습니다. 초간편 보험이라고 해서 중증 질환자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가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요즘에 암 진단을 받았어도 입원 수술 없이 통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 수술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주변 친구 중에 암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치료를 받고 있다 보면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입이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암 진단비를 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암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유사암 같이 위험하지 않은 제자리암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암들은 1년만 지나도 대부분 인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흔히 일반 암이라고 부르는 암들은 3년만 지나도 암 진단비 보완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렴하게 암 진단비 보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럼 3년 이외에도 또 장기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내용될까요? 아, 예. 유병자 보험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2, 5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에 알릴 의무사항의 그 질문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또 5년 이내에 중대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시면 보험사별로 물어보는 유병자 보험의 3, 2, 5 중에 5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회사별로 질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뭐 7가지를 물어보고 5가지를 물어보는데 어떤 회사는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이렇게 그래서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례 1과 2와 3의 경우가 있는데요. 3에는 고지사항의 질문에 암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안에 뇌, 심장 등 중대질환이 걸렸었던 분들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입원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가입하고자 하는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고지사항에서 암만 물어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심장이나 뇌에 질병 이력이 있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2, 5에 2에 해당하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묻는 질문을 아예 없애버린 3, 0, 5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면 할수록 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유병자 보험은 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보고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보다 유병자 보험은
상담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리신 것처럼 보험회사에서도 유병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병력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 자신의 건강 상태, 질병 상태 혹은 치료 상황, 보장 내역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유병자 보험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 예외 질병이라는 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외 질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질병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암, 뇌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발병이 되고 나서 치료 기간도 길고 또 재발률도 높습니다. 근데 예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내가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치료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대장용종이라든지 대상포진, 그리고 백내장, 하지 정맥류, 골절, 자궁 폴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가 수술을 받더라도 질병이 다시 재발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외 질병이라는 건 결국 재발할 가능성이 적은 질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오늘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 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서예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주제는 연금입니다. 연금은 곧 노후 준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100% 확률로 오는 것이 노후입니다. 앵커님, 우리가 14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게 혹시 믿어지시나요? 요즘 안 그래도 평균 수명 자체가 100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저는 또 200살까지 살고 싶기 때문에 14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선 평균 수명이 82.7세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기사에서는 여성은 90세, 남성은 86.3세가 넘는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팀에서는 현재 70년생들은 최대 140살까지 산다는 연구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 이렇게 길어지는 수명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앵커님께서는 우리의 퇴직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이 퇴직 시기도 좀 늦춰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숫자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만 65세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 시기를 65세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퇴직은 그보다 10년이나 빠른 55세라고 합니다. 제가 30세라고 가정을 하면 25년밖에 일할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세까지만 산다고 쳐도 은퇴로부터 시작되는 노후는 50년 가까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노후, 그때의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00세까지만 이제 연령이 된다고 해도 50세까지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 50년 동안에는 노후 준비를 미리 해놔야 할 텐데요. 이 시간 동안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동안의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부터 군인, 사학, 공무원, 퇴직연금의 개인연금까지 우리는 모두 이걸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직업에 대해 보장하는 연금은 제외하고 큰 틀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좀 크게 본다면 결국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3층 연금 체계라고 하는데요. 1층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장 제도이며 정부가 강제 적용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죠. 2층은 민간이 운용하지만 이 또한 강제 적용인 퇴직연금이고요. 3층은 민간이 운용하는 선택적 개인연금입니다. 앵커님, 요즘 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요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찾아보진 않는데 워낙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읽어보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면은 좀 마음도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 설명 잘 들어보고 저도 연금을 잘 준비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3층 연금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층 연금 체계 중 1층은 정부가 강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국가의 취지는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22년에는 0.7명, 24년 현재 서울은 0.5명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할 세대는 적어지고 높은 기대 수명으로 노령 인구가 늘면서 국민연금은 3, 40년 뒤 고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앵커님, 정부에만 의지해서 국민연금만 믿고 납부하기에는 내 노후 보장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 연금을 내면서도 불안하다는 마음이 들고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제 또래 친구들은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공적 연금에만 의지하는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3층 연금 체계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까 2층에는 퇴직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 가입이지만 퇴직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자동 가입이 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선택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이 생긴 이유는요,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일시불로만 받다 보니 이제 큰 목돈을 받으신 분들이 투자를 실패할 경우 날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자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따로 맡기게 되며 연금 지급 방식도 생겨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퇴직연금이 생겼던 초기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돈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급 방식이 바뀌는 등 좀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지 좀 더 깊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관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1년에 30일치씩 평균 임금을 곱해서 줍니다. 그냥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쌓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C형은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투자하고 싶으시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네, 퇴직연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봐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하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프리랜서랑 자영업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3층 연금 체계로 돌아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앵커님, 아까 전에 퇴직연금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개인연금도 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인연금을 제가 최근에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계속 어디 자꾸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가입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생활비랑 또 고정비로 나가는 거 빼고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세금세에 절제할제, 말 그대로 세금 혜택입니다. 그러면 비적격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세제 적격연금은 다른 말로 연금저축이라고 하고요. 세제 비적격연금은 연금보험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둘 다 준비하면 좋은데요. 여건이 안 되면 하나씩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또는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때 연소득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600만 원 납입한 돈에서 16.5%를 환급받습니다. 5,5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넘는 분들은 13.2%를 받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중 하나인 IRP도 최대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똑같이 지원합니다. 돈을 내는 동안 환급을 해준 대신 연금 전환 시에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냅니다. 비적격인 연금보험은 5년 납입, 10년 유지 시 비과세가 되는데요. 비과세 한도는 일시 납일 때 1억, 월 납입일 때 150만 원입니다. 16.5%를 환급받을 것이냐,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은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세제 비적격과 세제 적격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좀 선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두 가지 다 준비하고 싶다는 욕심도 드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일단 돈이 나가야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좀 상황이 된다면 계속 다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있고 1인 가구 소득도 줄어들고 있어요.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들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인 가구 빈곤율은 47.8%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도 노후에 빈곤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부터 몇 년 전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리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소득이 있는 우리는 100% 다가올 우리의 노후를 꼭 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앵커님, 은퇴 후의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적당하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병원도 이제는 자주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도 지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손주들이 오면은 용돈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는 수입만큼은 또 노후 자금으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다 좀 추가적으로 넉넉하게 금액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자료는 8년 전인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인 기준 140만 원이 넘어갔고요. 부부일 경우 2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물가도 오르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인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 여가 생활까지 고려한다면 37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흔들리고요. 가능하시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의 최소 생활비는 지금 물가 기준으로 250만 원이고요. 좀 더 넉넉하게 여가 생활까지 즐기려고 한다면 370만 원 정도 통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금액이 커서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연금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연금 저축에 대해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낸다고 했었었는데요.
기준이 바뀌어 2024년 현재는 연 1,500만 원을 최소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금 소득세는 연 1,500만 원까지 1,500만 원을 초과하면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500 이하 수령을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나 이 노후는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노후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 연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5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필요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연금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 퇴직연금은 가급적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에 개인연금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2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나에게 맞는 상품을 적은 금액이라도 당장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세금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많은 상품들을 비교해 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내용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연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0, 30대 나이 또래 분들,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40, 50대 되시는 분들께서는 연금을 늦게라도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어떻게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할지 좀 나눠서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30 분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서 조금 금액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050년생들은 4050 분들께서는 사실은 조금 촉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금 납입 기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하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큰 금액 혹은 일시금으로 납입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4050 이렇게 작년의 세대의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 주셨고요. 그리고 2030 세대에 있어서는 시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는 상품은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적은 금액으로 하는 상품은요. 사실은 금액을 정하시는 거는 고객님과 상담사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금 상품도 상관이 없고요. 또 수익률을 보신다면 변액 상품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2030 세대 그리고 4050 세대로 나눠서 설명 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연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방송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어떤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지 오늘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2018년부터 보험을 시작했었는데요. 보험 시작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연금에 대한 니즈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금 상품 자체인 것도 준비를 한 것도 있고요. 그때는 20대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준비한 상품들이 있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두고 이제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보장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부족하다 생각할 때 연금 전환을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본인의 연금보험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20대 때부터 시작했던 연금의 경우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셨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보험을 준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눴던 연금보험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험불만제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